정말. 진짜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끝났다. 뭐요? 한 땀 한 땀 다 위로 붙였어요? 네. 왜 이렇게 정성스럽게 붙였어? 안 오시는 거? 아니요. 그 자습실 쌤이 추천해주신 쌤이 사고 치고. 그다음에 숙제 한번 봐. 얼마나 해봤지? 그냥 지금 책정하고 아 채점하고 있었어? 아 다 푼 거야? 다음 수업인데 책정하고 아 그래? 아이고 고생했네. 이렇게 세 번만 더 하면 돼. 네. 얘들아 이렇게 세 번만 더 하면 돼. 세 번만. 했는데 아직 안 왔어. 아니 씨 해소만 쏙 빼고 채점하냐고 자식아. 아니 채점도 안 되는데 다 채점해야 돼. 오늘 21월 20. 나 들어가. 너는 모르겠어. 아직 안 했어. 넌 이거 아직 하고 있고, 넌 단어 시험. 아 진짜 뭐야 이거? 리얼리는 뭐야? 맞아. 제일 뭐야 이거? Actually 말고. 뭐 수업? 뭐 아니? 응? 아 오케이. 58쪽까지 돼 있구나. 여기까지. 그다음에 인상 받았어. 그래? 하면서 질문할 거 혹시 없었어요? 나는 채점을 여기다 체크해 놔둘 거야. 체크만 해놓으면 안 되고 그 페이지를 접어놓던가 아니면 뭐 포스트잇을 붙여놓던가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바로 찾아서 나는 질문을. 알았지? 고생했어. 자, 다음 강민이 동작. 아저씨. 아니지. 빨리 해. 뭘 빨리 하더라. 천천히 해도 틀렸어. 내가 봤을 때. 이건 뭐야? 답지야? 답지는 일부러 A4로 뽑아주는 데 붙이지 말라고. 붙일 거 있으면 내가 이 사이즈로 뽑아주겠지. 이거 제목 하는 거 아니야? 맞아. 이거 이거 시험지도 악성으로 지워. 지워. 알았어? 이것이 시험지 악성으로 단어 시험인 거. 시험 붙여놔. 페널티 그냥 여기다가 써. 여기다 쓰고 있구나. 여기다 써서 붙이면 되잖아. 이거 이렇게 붙여놔도 되지. 그리고 영빈아 하나만 내가 더 부탁할게. 하하하 빼고는 글씨를 못 알아보겠어요. 이거 빼고는 글씨를 잘 못 알아보겠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글씨 좀만 더 신경 써줘. 알았지? 자.
오늘도 오늘의 진도를 나가야겠죠. 하느라 고생들 하셨고 그 데일리 테스트를 먼저 좀 가볍게 좀 보고 그리고 진도를 좀 나갈게요. 아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컴퓨터가 느리지? 미세먼지가 많아서 그런가? 질문하게.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어떤 거? 그래머 빌드업이요? 사실은요 교과서 진도가 끝났을 때 질문을 좀 받아줄까 했었거든요. 원래 계획은. 근데 있다면은 제가 오늘 좀 시간을 써서 질문을 좀 받아줄게요. 그러면 잠시만요. 데일리 테스트를 좀 먼저 볼게요. 이거를 보고 이렇게 합시다. 데일리 테스트 피드백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질문할 거 1차적으로 좀 받아주고 어차피 이제 오늘 질문 못해도 다음에 질문할 시간 많으니까 그때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자, 일단 요거 먼저 보겠습니다. 자, 빠르게 볼게요. 답지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오형식 구조에서는 제가 그때 우리 단톡방에다가 뭐라고 보내줬었냐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제가 테스트를 내겠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뭔가 일단 오형식 구조가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명사보어, 형용사보어 왔을 때 그런 거 이거 같이 이제 쓴 거고요. 1번에서 두 번째가 이제 그 오형식 동사의 종류들이 있었죠. 아래 나와 있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왔을 때 그리고 이제 그 형용사 대 부사를 비교하는 문제 이런 것들 이제 우리 학교 프린트를 기준으로 제가 오늘도 출제를 했었죠. 그래서 하나씩 보자면 자 오형식 구조의 해석 두 가지 버전으로 써야 됩니다. 형용사보와 명사보 각각 작성해라고 제가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뭐 하게로 해석이 된다는 거. 그 나무가 적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유명한 여배우로 뭐뭐라고 보통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형식 구조에서의 결국 핵심은 무엇이냐? 제가 지난 특강 때도 정말 여러 번 설명했던 건데 이 둘은 주어 동사 관계라는 거. 이거를 제가 엄청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형식 구조에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명사가 오는 동사 3개를 쓰고 각각에 대한 예문과 해석을 작성해라. 전부 다 책에 나와 있는 걸로만 제가 했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걸로만. 그래서 코어 목적어 명사보어. 자, 명사보어는 뭐뭐로 또는 뭐뭐라고 이렇게 해석한다 했죠? 그래서 뭐뭐를 뭐뭐로 부르다. 뭐뭐를 뭐뭐라고 부르다. 됐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댄싱 퀸으로 부른다. 됐죠? 부른다. 뭐뭐로 부른다. 네임 목적어 명사보어면은 얘를 뭐뭐로 이름 짓다. 얘를 뭐뭐라고 이름 지어주다. 됐어요? 그래서 그녀의 엄마는 그녀를 줄리아라고 이름 지어줬다. 됐죠? 하나만 더 보자면은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는 무슨 관계? 주어, 동사 관계이기 때문에 그녀가 줄리아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문제될 게 없죠. 세 번째, make 목적어 명사보어. 얘를 뭐뭐로 만들다. 얘를 뭐뭐라고는 좀 어색하네요. 얘를 뭐뭐로 만들다가 제일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우리 엄마는 나를 의사로 만들었다. 내가 의사이다. 주어 동사처럼 해석해도 맞고요. 자, 다음 넘어가서 자, 이번에는 이제 형용사가 오는 경우인데 자, 여기서는 아까 일반적으로 뭐뭐 하게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한다 했죠. 사실 형용사보어는 뭐뭐 하게,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사실 정확한 정석은 뭐냐면요, 여러분. 형용사라는 것은 원래 상태를 뜻하는 표현이거든요. 상태. 그래서 어떠어떤 상태로 이렇게 해석하면 다 맞아요. 그래서 얘를 어떠어떠한 상태로 만들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있는 걸 보자면 고양이들은 그녀를 행복한 상태로 만든다. 됐어?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기 위해서는 그녀를 행복하게 만든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 동사처럼 해석하면 그녀가 행복하다. 문제될 거 없고요.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야. 목적어를 형용사 상태로 생각하다의 뜻이에요. 이 find를 찾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찾다 아닙니다. 찾다는 look for, search 막 이런 단어가 찾다고요. find는요 알게 되다 또는 생각하다. 이게 find 해석의 정석이에요 원래.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뭐뭐 하다고 생각한다. 얘가 뭐뭐 하다는 걸 발견하다 또는 알게 되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책이 재미있는 상태라는 걸 알게 됐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이 재미있다. 주어 동사로 해석하니까 역시나 오형식 구조가 맞죠. 그 다음에 얘를 어떤 상태로 유지하다. 됐죠? 그래서
이 코트는 유지해 줄 거야. 너를 따뜻하게, 너를 따뜻한 상태로. 너가 따뜻하다. 주어 동사처럼 해석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 얘를 어떠어떠한 상태로 남겨두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엄마는 그녀의 아이를 외로운 상태로 남겨둔다. 그녀의 아이가 외롭다. 역시나 주어 동사로 해석해서 말이 잘 되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주어진 두 문장의 차이점을 해석과 문장 구조를 기반으로 설명해라. 자, 해석은 나는 그 책이 쉽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요. 아래 거는 나는 그 책을 쉽게 발견했다. 이런 해석적 차이가 있죠. 구조적 차이로 보자면은 여러분이 아까 보니까 잘 쓰셨던데 이렇게 되죠. 오형식 구조.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삼형식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목적격 보어이기 때문에 위에 거는 오형식 구조라서 주어 동사처럼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 책이 쉽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여기서는 그 책이 쉽다가 아니라 쉽게 발견했다. 즉 동사를 수식하는 쪽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가 됐습니다. 지난 수업 시간에 다 설명했던 내용이죠.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복습을 좀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어디 할 차례죠, 여러분? 육과에서 그 수동태 그 문제. 오케이. 기억났어요. 그리고 수동태가 여기 아래에 한 부분이 더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내가 못 봤었어요. 여기 이 페이지에 하나 더 있어요, 설명이. 그래서 얘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얘가 없는 줄 알았거든, 나도. 그래서 일단은 얘를 마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시험 포인트를 설명해줘요. 알았지? 자, 4, 5형식 수동태거든요. 이거를 띄워놓은 상태로 하겠습니다. 띄워놓은 상태. 일단 예문을 좀 보려고 하는 건데, 자, 이좀 지울게요. 혹시 번호를 몇 번 써야 되지, 근데? 몇 번 쓸 차례인지 혹시 알아요? 기억이 안 나서 내가. 일단 꺼내봐. 얘기할 거. 그러면 오늘 할 줄 모르겠어. 오늘 할 줄 몰랐다고? 왜 오늘 할 줄 몰라? 내가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할 거니까 얘기해달라고. 수동태 시험 내용만 말해주는 거 아니 이게 있었던 걸 내가 몰랐다고. 뒤에 이 내용이 더 있어요. 그래서 번호를 그때 몇 번까지 필기했었나요? 제가 한 대충 한 5번 쓰면 되나? 맞냐? 2번은 6번까지 썼어요? 되게 많이 썼구나 내가. 어디 보자. 와이드 아니 2번호가 아닌데? 그냥 할게요.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4형식 수동태 볼게요. 이 정도면 사실상 수동태 전 파트 다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중등부 기준으로. 일단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걸 간략하게 복습해 봅시다. 자, 제가 하는 말에 대답을 좀 해주세요. 수동태는 누구 입장에서 말하는 거다? 목적어. 맞아요. 당하는 녀석. 목적어 입장에서 말하는 게 수동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수동태가 불가능하다? 자동차 그렇지. 자동사인 경우에는 수동태가 불가능하다. 왜? 자동사란 1, 2형식 동사인데 1, 2형식은 목적어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동사는 수동태가 불가능하다. 기본이고요. 그래서 수동태의 기본적인 형태는 어떻게 됐죠? BPP죠. 그렇죠. 저 혹시 지금 2명이랑 수업하나요? 영빈이는 대답했길래 다음부터는 영빈이가 대답하세요. 둘 조용히 하세요. 자, 다음부터 물어보는 건 영빈이만 대답해. 자, 책 보지 말고 나만 봐. 열분만 봐. 바이의 목적격이 생략되는 경우가 몇 개 있었죠? 그게 뭐였죠? 그걸 안 써도 아는 경우 안 써도 아는 경우하고 세 가지 얘기해. 괜찮아. 나 이러고 있을게. 괜찮아. 앞에 이미 언급된 경우 오케이. 그 정도 얘기했으면 내가 넘어줄게. 현대 갈고 싶었는데. 자, 알았어.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1, 2형식은 목적어가 없으니까 당연히 수동태가 불가능하고 이제 기본은 3형식. 3형식을 기본으로 이제 우리가 수동태를 썼죠. 근데 4형식과 5형식에도 목적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수동태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능동태랑 수동태는요, 똑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다고 했었거든요.
뭐가 똑같냐면 아니 잘못 썼어. 의미가 똑같고요. 입장이 달라요. 됐어? 능동태와 수동태, 내가 정확하게 쓰자면 능동태 문장과 수동태 문장이라고 쓸게요. 그냥 능동태와 수동태가 뜻이 똑같다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 얘는 하는 거고 얘는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능동태, 수동태의 뜻이 똑같은 게 아니라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 문장으로 바꿨어. 또는 수동태 문장을 능동태 문장으로 바꿨어. 이러면은 의미가 어떻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빈이를 때리나 영빈이가 나한테 맞나 똑같은 말 아니야? 똑같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능동태 문장과 수동태 문장은 의미는 똑같다는 거야. 다만 차이점은 뭐냐? 입장이 다르다는 거죠. 입장이. 어떤 입장이 달라? 쌤 입장에서는 영빈이를 갈구는 거고 영빈이 입장에서는 쌤한테 맞는 거고. 됐어요? 입장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능동태와 수동태의 차이점이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요. 지금 우리가 배울 4형식 수동태 때문에 얘기하는 게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학교에서 시험을 낼 때 오늘 시험 포인트 때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미리 말하자면 수동태를 가지고 시험을 낼 때 가장 기본적으로 출제하는 게 뭐냐면 다음 문장을 올바르게 수동태로 바꾼 것을 골라라 라거든요. 또는 다음 주어진 문장 중에서 능동태로 올바르게 바꾼 문장을 고르기 이거거든요. 이게 가장 기본 문제예요. 기본 문제.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학교에서 수동태, 능동태 이런 용어를 안 써요. 이런 용어를 안 쓴다고. 그 문제에서 그런 용어를 안 쓴다고. 그럼 문제에서 뭐라고 쓰냐? 다음 주어진 문장이 같은 의미가 아닌 것을 골라라. 또는 같은 의미인 것을 골라라. 이렇게 출제를 하는 거야. 오케이? 1번, 2번 이렇게 나오는데 1번에 예를 들어 능동태 문장이 있어. 그래서 능하고 수동태 문장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이 둘의 의미가 다른 걸 골라라. 이런 식으로 출제한다고. 근데 우리가 그럼 여기서 멘붕이 올 수 있는 게 능동태랑 수동태랑 똑같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똑같은 문장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의미는 똑같다고. 내가 영빈이를 때린다, 영빈이가 로이쌤한테 맞는다, 똑같은 말이라고. 됐어?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능동태 문장과 수동태 문장은 의미가 똑같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좀 알고 들어가자고. 자, 그러면 4형식 수동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4형식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즉 목적어가 두 개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4형식 구조에서는요 총 입장이 몇 개 나오냐? 하나, 둘, 세 개 나오네요. 됐어요? 일반적인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수동태는 어땠습니까? 입장이 두 개 나왔어요. 주어와 목적어 입장. 나랑 영빈이 입장. 됐어? 둘밖에 안 나왔잖아. 그치? 근데 4형식에서는 뭐냐? 입장이 세 개가 나온다는 점. 됐어? 얘가 하는 입장이죠. 얘네 둘은 둘 다 당하는 입장이에요. 자, 수동태는 당하는 입장에서 서술하는 걸 수동태라 했죠. 근데 당하는 애가 둘이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당하는 놈 첫 번째 얘 버전 수동태를 하나 쓸 수 있고요. 두 번째 당하는 놈 얘 버전의 수동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가 두 개 나올 수 있는 거야. 두 가지 버전.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일단 바꾼 버전을 먼저 알려주겠습니다. 얘를 먼저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기본은 똑같아요. 앞으로 빼서 주어 됩니다. 얘 뒤로 빼서 바이의 목적격 되고요. 얘 내려와서 비동사의 피트 됩니다. 똑같죠 여기까지? 얘 남았잖아. 남는 건 어떻게 처리하냐?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이렇게. 그대로 여기 뒤에다 그대로 쓰면 됩니다. 끝이에요. 간단하죠? 자, 이게 첫 번째 버전입니다. 두 번째 버전을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써볼게. 사형식. 자, 이번에는 얘를 앞으로 뺄 거야. 직접 목적어. 자, 그럼 얘가 앞으로 와서 주어가 됩니다. 뒤로 가서 바이의 목적격이 됩니다. 얘 내려와서 비동사의 PP 됩니다. 똑같죠 여기까지? 이번엔 얘가 나왔네? 그럼 얘를 어떻게 한다? 일단 써. 근데 이러고 안 끝나요 얘는. 어떻게 되느냐? 요 앞에 to, for, of 중에 하나가 붙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여기서 또 이제 멘탈 나가는 거야. 아니 씨 얘는 그대로 쓰면서 얘는 또 왜 이딴 걸로 붙여 헷갈리게.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를 좀 잠깐 끄고 여기다가 써줄게요. 자,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줄게요. 예시로서 바로. 만약에 로이 쌤이 이렇게 써볼게. 게이브 줬어. 너에게 스마트폰을.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4형식이야. 로이가 너에게 스마트폰을 주었다. 4형식이죠? 자, 그러면은
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지금 잘 봐봐. 입장이 총 몇 개야? 로이쌤이랑 너랑 스마트폰이야. 됐어? 세 개 입장 나온 거야. 자, 그러면은 너 입장에서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 너가 이제 동혁이라고 쳐볼게. 그럼 동혁이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면 돼? 동혁이는 로이쌤한테 스마트폰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동혁 입장, 유 입장에서 볼게요. 너는 R가 아니죠. 과거니까 were given. 너는 받았어. a smartphone. 누구에 의해서? 로이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야. 됐죠? 자, 근데 이번에는 스마트폰 입장에서 말해보자. 스마트폰 입장. 그럼 스마트폰은 동혁이에게 주어진 거죠. 로이쌤에 의해서. 맞아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그럼 스마트폰을 앞으로 뺐습니다. 스마트폰. 자, 스마트폰은 was겠죠, 이번에. 단수니까. was given. 주어졌습니다. 동혁이에게. 에게야, 에게. 됐어? 그러니까 to you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너에게. 로이에 의해서. 됐습니까? 잘 봐봐. 이 원리, 그러니까 문법적인 원리로서 설명을 해줄게요. 여기 지워도 되지? 지울게 여기. 자, 문법적인 원리로서 설명을 해주자면 잘 들으세요. 이 문법적인 원리가 헷갈린다면 그냥 외워도 돼요. 근데 여러분의 암기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시 써볼게. 자, 우리가 4형식에서 간접 목적어는 뭐뭐에게 이렇게 해석해. 직접 목적어는 을을 붙여 해석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얘를 수동태로 바꿨을 때 주어, 비동사의 PP, 얘를 앞으로 뺐을 때예요. 그 다음에 뒤로 가서 by 목적격 되고 얘가 그대로 내려왔었죠. 이렇게 됐었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문장 형식을 잘 봐봐. 위에 거 4형식이죠. 그렇죠? 아래 거는 몇 형식이야? 주어, 동사, 목적어니까 3형식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3형식 문장, 주어, 동사, 목적어 나오는 3형식 문장에서 이 목적어는 원래 을을 붙여 해석하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 을을 붙여 해석하는 놈이 맞습니까? 이게 을을이잖아, 을을. 그래서 을을로 해석하는 애가 그대로 내려온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3형식 문장으로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똑같은 걸로 또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얘를 앞으로 빼볼게. 직접 목적어를. 그럼 주어 돼요. BPP 됐습니다. by의 목적격 됐어요. 얘가 남았죠. 이 남은 걸 내가 그냥 이렇게 써볼게. 그냥 이 상태에서 끝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얘도 3형식이 돼버리죠. 그렇죠? 근데 3형식에서의 목적어는 해석이 어떻게 돼야 된다? 을을 붙여야 되잖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근데 이게 을을이에요, 해석이? 아니잖아. 뭐뭐에게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을을 해석이 안 되니까 뭐뭐에게라는 해석으로 만들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뭐뭐에게에 해당하는 to나 for나 of를 붙여줘야 되는 거야. 됐어? 이게 전부 다 뭐뭐에게라는 뜻이거든. 이해돼? 뭔 말인지? 강민이 오케이야? 자, 한 가지 더 보여줄게요. 왜 이걸 붙여야 되는지 문법적인 이유를 한 가지 더 보여주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여러분이 이거는 기본적으로 배우는 것 중 하나인데요. 여러분, 4형식 문장을 3형식 문장으로 바꿔 쓸 수 있거든요. 어떻게 바꿔 쓰죠? 얘네 둘의 자리를 바꿉니다. 이렇게 자리를 바꾸고요. 요 사이에다가 to나 for나 of를 붙여요. 이게 3형식으로 바꾸는 거죠. 됐어요? 중1 때 배워요. 중1 때. 영빈이 저기 무지하는 표정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수동태를 써볼게. 이 상태에서. 그럼 이 상태에서 수동태 쓰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에 얘는 수식어니까 빼도 되잖아. 그치? 자, 그럼 얘 앞으로 가. 주어, 얘 뒤로 가. by의 목적격. 얘 내려와. 비동사의 PP. 됐지? 남은 거 뭐야? 얘 남았지. 그대로. 됐어? 그럼 우리가 아까 쓴 거랑 똑같습니다. 주어, BPP, 간접 목적어 나왔을 때 앞에 to, for로 붙인다. 똑같잖아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원리 때문에.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4형식 수동태에서의 첫 번째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 어떤 놈을 주어로 하느냐에 따라 뒤에 구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됐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첫 번째. 자, 그래서 4형식 수동태는요.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뺄 때는 직접 목적어 남아있는 을을 남아있는 건 그대로 쓰면 되고요.
되고요. 그리고 간접 목적어가 남은 경우에는 뭐뭐에게 라는 말이 돼야 되니까 to for over가 붙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해드리면요. 간접 목적어 수동태와 직접 목적어 수동태 형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형태 중요. 됐어요? 형태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다시 한번 정리해서 써드리자면 간접 목적어 수동태는 주어, be, PP 얘가 이제 간접 목적어였던 애예요. 얘가 원래 간접 목적어. 그리고 직접 목적어 오고 by의 목적어. 요거죠. 요 형태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을르로 해석된다는 거 잘 봐주세요. 을르리에요. 똑같이. 두 번째 직접 목적어 수동태는 다시 한번 어떻게 된다? 아까 썼던 거 다시 한번 쓰는 거야. 주어, be, PP, to, for, of의 간접 목적어, by의 목적격 이렇게 되는 거야. 주어가 원래 직접 목적어였던 애고요. 됐죠? 이게 이제 최종적인 형태입니다. 됐죠? 이게 일단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셔야 할 것은 무엇이냐? 어떤 전치사를 써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 전치사.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것도 중1 때 배우는 내용인데요. 앞에 나와 있는 이 동사에 따라서 이 형태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열심히 배우는 게 뭐였냐? 뭐 give, send, teach 막 이런 단어 나오면 to를 쓰고 뭐 make, 뭐 bake, 뭐 cook 막 이런 단어 나오면은 뭐 for를 쓰고 ask, inquire 뭐 이런 단어 나오면 of 쓴다. 뭐 이런 거 이제 배웠죠. 앞에 나오는 동사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건데 이거는 아마 책에 나와 있지 않을까 싶거든 했는데 안 나와 있어요. 네. 아니네. 안 나왔네요. 네, 안 나와 있습니다. 설명을 해야겠네. to를 쓰는 경우, for를 쓰는 경우, of를 쓰는 경우 각각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잘 들어봐. 앞에 나와 있는 동사에 따라 달라진다 했어요. 동사에 따라. 그럼 어떤 동사일 때 to, for, of를 쓰느냐? 일단 ask가 나오면 of라고 생각하세요. 얘가 제일 간단하니까. 물어보다는 of입니다. 이때 of 뭐뭐에게예요. 뭐뭐에게. 자, for를 쓰는 경우는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make나 buy나 뭐 get이나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등등등 있습니다. 세 개만 쓸게요. 그리고 나머지를 to를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얘네 제외한 나머지. 됐어? 이제 얘네들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다시 한번 of를 쓰는 경우는 물어보다일 때 of를 쓰는 거고요. make, buy, get의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잘 들어봐. 여러분 사형식은요. 뭐뭐에게 뭐뭐를 뭐뭐해 주다로 해석하죠. 주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사형식의 동사를 수여 동사라고도 부릅니다. 주다의 의미를 가진 동사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준다라고 다 해석을 하면 되거든요. 만들어 주다, 사 주다, 얻어다 주다. 됐어요? 다 주다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make, buy, get의 공통점은 뭐냐면 뭔가를 다이렉트로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준다. 이런 의미가 내포돼 있어요. 왜? make, 만들어서 주는 거죠. buy, 사서 주는 거고요. get, 얻어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나서 준다의 의미가 된다는 거야. 이 for가 붙는 애들은요. cook, 요리해 주는 거죠. 요리를 해서 주는 거잖아. 됐어?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for를 붙이는 거야. 이런 애들이. 됐죠? 근데 우리 to 붙이는 애들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give 해볼게. give. 그냥 주다. 바로 가죠? 뭔가를 해서 주는 게 아니잖아. 바로 가죠. to. 됐어요? 예를 들어서 send, 보내주다. 보내서 주다? 이게 아니잖아. 보내주다. teach, 가르쳐주다. 가르쳐서 주다? 이게 아니죠. 가르쳐주다.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다이렉트로 가는 거는 to, 뭔가를 거쳐서 주는 거는 for, 물어보다는 of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앞에 나와 있는 동사에 따라 달라진다. 이게 두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이게 이제 첫 번째였고요. 이게 이제 두 번째였습니다. 이 사형식 수동태에서 중요한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볼게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책에 나와 있거든요. 중요한 게.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부분인데요. 한번 그냥 읽어볼게. 주로 간접 목적어의 사람을 주어로 하는 수동태를 만드는데 또한 send, make, read, write, buy, bring 등의 동사는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만 사용한다. 뭐 요딴 말이 나와 있어요. 이게 뭔 말일까? 자, 뭔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send, make 가 좀 나는데 buy가 가면 돼요. buy. 갖고.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엔 뭐부터 해볼게. 내가 너에게 폰을 사준다고 써볼게요. 이렇게. 자, 그럼 얘 갖다가 한번 수동태를 만들어 볼게요. 수동태를. 그러면은 얘를 한번 앞으로 빼볼게.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뭔 설명이냐면요. 제가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send, make, buy, write 막 이런 단어 있었잖아요.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는 얘 버전의 수동태만 가능하다 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 버전의 수동태는 안 된다는 거야. 즉 간접 목적어 수동태가 안 된다고. send, make, buy 어쩌고 이런 애들 나왔을 때는요. 그럼 왜 안 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증명해 볼게요. 자, you를 뺐어요. 얘 수동태로 했어요. word boat예요. 이것만 봐도 틀렸어요. 너는 구매됐다. 이신매매예요? 이것만 해도 말이 안 되잖아.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너는 스마트폰을 구매 당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해석이 말이 안 되잖아 벌써. 그렇죠? 그러니까 문장이 잘못된 겁니다. 됐어? 그러면은 나머지들을 다 봐봐 얘들아. 나머지들. 그럼 나머지들을 보면은 여기서도 어때요? 여기서도 이제 뭐 make, read. 너는 읽혀졌다. 이것만 해도 이상하죠? 너는 글씨로 쓰여졌다. 말이 안 되잖아. 너가 만들어줬다. 무슨 로봇이여 내가 뭘 만들어줘. 그러니까 이게 다 말이 안 되는 것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주로 사람이 나오는 간접 목적어를 앞으로 뺀 수동태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이게 세 번째 특징입니다. 사형식 수동태에서. 됐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세 가지가 사형식 수동태의 핵심들이에요.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방금 내가 말한 세 가지가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두 가지 버전의 수동태가 있다라는 점. 두 번째, 직접 목적어 수동태에서 적절한 전치사를 써야 된다라는 것. 세 번째, 이런 동사가 나왔을 때는 직접 목적어 수동태만 가능하다라는 점. 됐어? 이 세 개 갖고 시험 다 내는 거예요. 됐나요? 사형식 수동태는 저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사형식 수동태는요, 사실상 대부분 암기가 많아요. 이거 외워야 되잖아. 그렇죠? 이런 단어들은 직접 목적어 수동태만 가능하다. to, for, of가 오는 경우에 대한 동사도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겠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암기의 영역에 가까워요. 그래서 중등부까지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고등부에서는 안 나와요. 단순 암기의 영역이라서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오형식 수동태도 한번 알아볼게요. 이거 다 지워도 돼요? 다 지울게. 자, 오형식 수동태. 자, 오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부호 이렇게 생겼잖아. 그렇지? 그러면 당연히 당하는 녀석은 목적어밖에 없잖아. 그럼 수동태는 당연히 한 가지 버전이겠죠. 자, 어떻게 하면 될까? 주어 내려와서 아예 목적어 얘 내려와서 비동사의 PP 남는 게 뭐야? 이거잖아. 내려와서 보호 끝이에요.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간단하죠? 이게 끝입니다. 이게 끝이야. 자, 그런데 지금 책의 설명이 이 교재 기준으로는 안 나왔거든요. 지금 이 책에는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문제 지금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 뒷부분을 봐야 알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만 보면 되게 간단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She makes me happy 이렇게 써볼게요. 그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그럼 얘를 수동태로 하면은 얘가 주어로 가서 I 되죠. 얘 내려와서 비동사에 PP 되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뒤로 가서 by her 되고요. 그 다음에 happy 그대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수동태 되는 거야. 그럼 나는 그녀에 의해 행복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요. 됐어요? 뭐 해석은 별거 없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그대로 내려서 쓰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삼형식 일반 수동태랑 별반 다를 게 없어. 그냥 요거 추가한 거 그대로 내리면 되는 거야. 끝이야. 별거 없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오형식 동사에서 대표가 사역동사, 지각동사거든요. 사역동사, 지각동사. 그놈들의 수동태도 있어요. 사역동사의 수동태, 지각동사의 수동태도 있거든. 근데 지금 책에는 안 나와 있어요. 책에는 안 나왔는데 중요한 거다 보니까 내가 하나만 설명해 줄게. 하나만. 알겠지? 너무 길게 안 하고 하나만 설명할게. 자,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이거 그냥 알면 끝이에요. 사역, 지각동사의 수동태인데
사역동사의 가장 대표적인 게 make니까 make를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사역 지각동사 하면 맨날 생각하는 게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맨날 배우는 거. 그럼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다 쳐보자. 그럼 얘를 수동태로 만들 때 어떻게 가는지 잘 보세요. 주어 됐어요. 얘는 비동사의 made 이렇게 되겠죠. 비동사의 pp. 얘 뒤로 갔습니다. I의 목적격이죠. 자, 여기가 문제입니다. 동사원형이 남았지. 이 동사원형을 여기다가 그대로 이렇게 쓴다? 그러면 틀려요. 그러면 틀려. 어떻게 써야 되는가? to를 붙여줘야 돼요. 이때는. 됐어? to 부정사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to 부정사. 이유가 있는데 사실 이유는 몰라도 되는데요. 설명을 해줄게요. 자, 왜 우리가 to 부정사를 써야 되냐면 여기서의 동사 원형은 동사가 아닙니다. 동사는 여기 있죠. 됐어요? 얘는 동사가 아니에요. 동사가 아니니까 준동사입니다. 우리가 전에 배웠던. 근데 준동사 중에서도 얘는 어떤 놈이냐면요. 원형 부정사라고 하는 녀석이야. 원형 부정사. 우리 그때 배웠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구에 대한 이해 배울 때 우리 시험도 2번이나 봤잖아. 개념 테스트. 원형 부정사가 주로 어디에 쓰인다? 사역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호. 이렇게 내가 써놨었어요. 됐어? 사역동사의 목적격 보호로서 지금 원형 부정사가 쓰인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지금 얘는 5형식 구조인데 얘는 주어 동사 보호 2형식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됐어? 그러면은 5형식 구조 사역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호 자리에 쓰인다라고 내가 얘기했거든. 목적격 보호. 근데 얘는 목적격 보호가 아니잖아. 2형식이잖아. 2형식. 주어, 동사, 주격 보호죠. 주격 보호. 됐어? 그러니까 얘는 더 이상 원형 부정사를 쓸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목적격 보호에서만 쓸 수 있는 거거든. 얘는. 됐어? 그러면 원형 부정사랑 똑같은 의미를 가진 딴 놈으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얘 이름이 뭐라고요? 원형 부정사라고 해. 부정사. 그럼 부정사니까 제일 비슷한 놈이 누구겠어? 투 부정사겠지. 그래서 투 동사원형으로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됐어? 이게 이유예요. 이게 이유인데 이 이유가 여러분한테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하다면요 그냥 무시하고요. 아, 동사원형 나오면 투 부정사로 수동태 쓸 때 투 부정사로 바꾼다. 그냥 외우면 장땡입니다. 됐죠? 이게 끝이에요. 5형식 수동태에서 이게 끝입니다. 됐죠? 기본은 요거고. 기본은 요거고. 사역 지각동사에서 동사원형 나왔을 땐 이렇게 써준다. 투부정사를 써준다.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원형만 오는 건 아니거든요. ing나 pp가 올 수도 있어요. ing나 pp는 그냥 쓰면 돼요. ing, pp 그대로 쓰면 됩니다. 동사원형 나왔을 때만 투부정사로 바꿔주면 돼요. 됐죠? 요게 주의점입니다. 끝. 자, 이 형식으로 바뀌어서 그냥 투부정사 쓰는 네, 그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네. 5형식에서만 원형 부정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형 부정사라는 속성 자체가. 자, 여기까지 이제 수동태 설명은 다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자, 이제부터 시험 포인트를 작성드리겠습니다. 제가 시험 포인트를 작성할 때는요, 여러분들 4형식, 5형식 수동태에 대한 건 생략하겠습니다. 왜냐? 방금 다 얘기했어요. 시험 포인트를. 4형식 수동태 아까 3가지 말했죠? 2가지 간접 목적어 수동태, 직접 목적어 수동태 2가지가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가 직접 목적어 수동태를 쓸 때는 to, for, of 중에 뭘 써야 되느냐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직접 목적어 수동태만 가능한 동사들이 있었죠. send, make, written, by 이런 애들이 있었죠. 그 동사들을 기억해 두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3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5형식 수동태의 포인트는 일단 기본적으로 5형식 수동태를 만드는 방법이 중요하겠고, 두 번째 사역동사나 지각동사의 수동태를 쓸 때 동사원형을 투부정사로 바꿔야 된다. 됐죠? 요렇게가 시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들 중요한 거를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항상 능수동태에서 중요한 거는 능동태를 수동태로, 수동태를 능동태로 문장 전환하는 겁니다. 문장 전환하는 거. 됐죠? 이게 일단 기본이에요. 어떻게 시험 나온다? 짝지어진 문장의 의미가 다른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된다고요. 또는 같은 것을 골라라. 됐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능동태 문장과 수동태 문장은 의미가 똑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동태, 능동태 이런 용어를 시험지에 쓰지 않는다는 걸 주의하세요. 그런 직접적인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의미가 같은 걸 골라라. 의미가 다른 걸 골라라. 이렇게 출제한다고요. 아시겠죠? 이런 거 실수하지 말고요. 이 전환에서 특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뭐가 중요하냐면요.
비동사의 PP가 당연히 중요합니다. 비동사의 PP. 이 비동사 같은 경우는요, 보통 학생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뭐냐면 시제 제일 많이 틀려요. 시제. 스위치는 별로 안 틀리거든. 근데 시제를 무지하게 틀려와요. 오케이? 여기 보트잖아. 보트 과거잖아. 아까 내가 쓴 거 보여주면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써야 돼? was나 were 보트로 써야 돼요. 수동태를 쓸 때. 근데 이걸 is나 are 써버린다고. 아니라고. 이게 과거잖아. 과거. 그럼 똑같이 과거에 맞춰서 써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연히 PP의 형태입니다. 이거 몰라서 틀리는 거야. 이건 그냥 몰라서 틀리는 거야. 테이크의 과거분사가 뭐지? 이랬다 그냥 틀리는 거예요. 스프레드의 과거분사가 뭐지? 이랬다 그냥 틀리는 겁니다. 그럼 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외워야지. 스프레드 과거분사. 아 역시 동혁이야. 제가 2018년부터 언제까지 작년까지 우리 그 동혁이 형을 가르쳤었는데 지금 다시 리셋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똑같아. 니네 형이랑 똑같아. 질문하는 것도 똑같아요. 예, 스프레드는 똑같습니다. 상담배가 스프레드예요. 그렇죠? 어쩜 그렇게 똑같냐? 아유 그냥 씨. 누가 형 동생 아니랄까봐. 자 보시면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능수동태 전환이고요. 두 번째는 약간 비슷하지만 좀 다른 문제인데 능동태 vs 수동태입니다.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른 거냐면 이 녀석은 문제가 결국에는 뭘로 출제하는 거야? 짝지어진 문장 의미가 같은 것 또는 다른 것 이걸로 결국 출제하는 거잖아 문제가. 근데 얘는 뭐냐면요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 어법상 어색한 거 고르기 이 문제로 출제될 때 다 이걸로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능동태 써야 돼 수동태 써야 돼 여기에 보호트 써야 돼 was 보호트 써야 돼 이렇게 출제하는 거. 됐어요? 그러면은 능동태와 수동태를 우리가 어떻게 비교해야 되느냐 사실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는 얘기 안 할 거예요. 왜 얘기 안 할 거냐 그거 방법을 이용하면 여러분이 얍삽이 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내가 한 가지 방법은 안 알려줄 겁니다. 딱 이제 정석적인 거 하나만 알려줄 거예요. 얍삽이 안 알려줄 거예요. 자 정석은 뭐냐면요 당연히 해석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이 말 한마디면 될 것 같은데 능동태는 뭔가를 하는 거잖아. 수동태는 뭔가를 당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를 하는 거면 능동태 쓰면 되고요. 당하는 거면 BPP 쓰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끝이야. 이게 끝이야. 근데 여기서도 포인트가 있습니다. 뭡니까? 자동사는 항상 능동태로 써야 된다는 점입니다. 됐죠? 요게 포인트가 됩니다. 자동사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수동태 안 돼요. happen, occur, 일어나다, 발생하다 이런 시리즈 단어 있어. 그러면은 우리말로는 이 일이 일어나졌다, 발생해졌다. 이렇게 수동태로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is happened, are occurred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쓰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자동사의 종류를 기억해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자동사의 종류는 우리 여기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occur, happen, arrive, die, appears면 나와 있죠? 이런 애들이 다 자동사예요. 이거 말고도 한 몇 천만 개 더 있습니다. 몇 천만 개 더 될 것 같은데 몇 억? 몇 십억? 몇 백억? 계속 생기니까. 그냥 무한대예요. 무한대 사실상 unlimited입니다. 됐어요? 그냥 겁나 많아요. 그냥 자동사는요. 알겠죠? 자, 근데 이제 다행인 건 뭐냐면요. 시험에 나오는 자동사는 제한적이에요. 몇 개 안 됩니다. 시험에 나오는 자동사는요. 다 합쳐봤자 한 30단어 될래요. 시험에 나오는 거는. 고등부 포함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몇 단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더불어서 얘네도 같이 기억해 주셔야겠죠. 소유 상태의 타동사도 수동태가 안 된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소유 상태 타동사.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능동태로 써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건 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능수동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 이건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우리가 할 줄 알면은 수동태 문제는 사실상 거의 문제가 없다. 제일 중요한 건 2번이고 이건 좀 더 중등부스러운 문제인 거예요.
중등수학 문제. 보통 이제 옛날에는요, 이제 문장을 주고 같은 의미가 되도록 전환해라라고 이렇게 서술형으로 출제하기도 했습니다. 즉 수동태로 바꿔라 또는 능동태로 바꿔라 뭐 이런 문제인데 뭐 서술형이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 오마주는 그런 문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입장에서 중요한 건 객관식 버전에서 요 문제나 아니면 요 문제는 근데 출제율이 낮은 편이에요. 그렇게 높지 않아. 얘가 사실상 메인입니다. 2번 알겠죠? 능동태와 수동태를 잘 구분하는 거. 어떻게 구분해라? 해석으로 구분해라 하는 거 되는 거. 알겠죠? 그래서 해석을 되게 잘해야 됩니다. 해석을 잘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수동태에 대한 설명까지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끝내도록 하고요. 이제 우리 그 오늘 7과 자료를 다 드렸죠, 제가. 그래서 7과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할 거예요. 본문부터 나갈 거니까 낙서를 좀 펴주시고요. 시간이 좀 지났으니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7과 어법은 못 볼 것 같고 7과 본문만 일단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요즘 핸드폰 다 좋아. 지문식. 진짜는 무슨 소리야? 옛날에 핸드폰 그런 테트리스 뭐지? 언제적 사 옛날에 막 어렸을 때 짜장면집 가면 핸드폰 주잖아. 대학교. 아, 애니팡 있는데 그게 그건 스마트폰 말고 다른 데로 폴더폰도 할 수 있었지. 그러니까
돼서 이걸 만나. 서브리서터 몰라? 아, 옛날에 지하철 보자. 일단 가정가면 부모님들한테 가정가면 형이랑 그런 그거 뭔가 어디 그것도 스카이브 뭐 차이 있더라고. 스카이브 아니 게임 이름 스카이브 피자가 보이지 아, 스카이브 스노보드 오,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먹었어? 가장 좋은 거. 둘이 야, 너 오늘 다 날려버렸어. 너 오늘 여기다 썼다. 그럴 수 있어. 나는 좀 좋아. 안 그래도 돼. 방향키만 좀 좋아. 그리고 이거 역시 좀 느리게 했지. 서브리서터 하면 내가 훨씬 잘해. 나 공부 잘해 나. 나도 잘했어. 지 요즘 엄청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도 잘해. 근데 그거 알아? 서브리서터에서 보드 타고 죽으면 살아나가 안 했잖아. 너도 보드 타면서 차에 치워봐. 안 죽어. 갑자기 사이언스 쓰지 마. 쓰지 마. 싫어하지. 감기 싫어. 쓰지 마. 네. 나 미안한 문제 아니야. 왜? 이해 그때 없어서 너랑 거기고 있어? 그때 살아왔어. 내가 호등에서 아, 가져왔는데. 아, 그냥 따라오는데. 아, 잘. 기성아 받았어. 안 그래도 오늘도 얘기하려 했거든. 안녕. 오늘도 오면 얘기하려 했거든. 이제 보냈네. 그래. 응? 영어 수능 1등급 맞아서 안 돼요. 뭐라고요? 저 영어 1등급 맞았어요. 진짜? 수능에서. 그래? 네. 동현이가? 네. 그럴 리가 없는데? 노성 고3.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거네. 아니 내가 고3 때 가르치는 거 아니고 지가 고3 때 열심히 했으니까 잘 받는 거겠지. 제가 가르칠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막 그런 좀 일이 있었거든요. 우리 그 이제 동혁이 형이 고1 1학기 끝나고 이제 학원을 잠시 쉬었었어요. 잠시 그만뒀었어요. 그만두고 여기 5층 학원을 다녔었어요. 네, 여기 5층 학원을 다녔었는데 얘가 한 학기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와서 저한테 와서 이제 저랑 이제 상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쌤 저 다시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길래 누가 받아준대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디 갔었냐 이렇게 5층 다녔다 막 이러면서 제가 또 촬영 중이니까 내가 이제 뭐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근데 아무튼 그랬었는데 네 다시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뭐 그런 일도 있었고 어쨌든 시험 잘 봤다니까 다행이고 뭐 법학과 간다고 뭐 이런 얘기 하더만 잘 될런지 모르겠고 자 봅시다. 7번입니다. 자, 우리 항상 교과서 본문 볼 때는 두 제목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Step inside the culture. 그래서 문화 속으로 한 걸음이라고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 본문 제목은 Write your feelings라고 나왔습니다. 너의 감정을 써라 라고 나왔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어떤 거에 관련된 내용인가 우리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편하게 자스가 이 시대. 아까 전부터 여기 편한데 지금까지 안 펴놓고 뭐 하는 거 있겠지 마. 실화. 방금 없다고? 오늘은 어제 줬어. 없다고요? 오늘 줬는데 없다고? 너 뒤져서 나오면 너가 뒤진다? 어? 아 빨리 내가 한 걸음씩 갈 테니까 빨리 그 전에 찾아줘. 알았어? 오늘 잘 피하네. 자 보자. 바로 갈게요. How to express your feelings? 어떻게 너는 표현하냐 너의 감정들을? Do you sing or dance? 뭐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냐? Do you write a poem? 자 시를 쓰거나 or draw a picture 그림을 그리냐? Nowadays 요즘에 it is popular 인기 있대요. 뭐가? 가져오신 거죠. 여기 해석 안 했습니다. 인기 있습니다. 투부정사가 인기 있어요. To express feelings 감정을 표현하는 게 인기가 있습니다. 뭘 통해서? handwriting을 통해서요. 손글씨를 통해서. Let's look at some works of art. 자 그래서 몇몇 예술 작품을 살펴봅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볼게요. 예시가 나오는데 뭐 그림이 없는데 여러분 교과서에는 있었겠죠? 아마 여러분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In the work of art on the right. 자 오른쪽에 있는 예술 작품에서는요 어떤 그 글자가 단어가 포함하고 있답니다. An image of a delicious fruit. 홍시. 그래서 맛있는 과일, 즉 홍시의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대요. 글자가. 바로 이어서 it shows. 자 그것은 뭘 보여주냐? 계절을 보여주는데 a time is a seasonal fruit. 이 fruit이라는 걸 잠깐만 볼게요. 우리가 흔히 과일이라고 많이 했었죠. 근데 원래 fruit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요 열매란 뜻이거든요. 열매. 정확하게는 선생님 과일이나 열매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 열매라는 거는요 최종 끝이죠. 끝. 그쵸? 씨앗부터 해갖고 이렇게 나무 건에서 자라갖고 이래서 최종적인 어떤 나온 것 이게 이제 최종 생산물 이게 열매잖아요. 그래서 이 fruit이라는 게 결실이라는 뜻도 있어요. 결실. 됐어요? 결실이 뭐야? 결실을 맺는다. 어떤 최종적인 어떤 결과물을 말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fruit이 결실이라는 뜻이 있어서 여기에서도 결실이라고 나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자면 그것은 가을이 결실의 계절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즉 가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결실이라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얘들아? 맞아? 수확의 계절이다. 수확은 뭡니까? 말 그대로 걷어들이는 거죠. 그렇죠? 그 열매를 걷어들이는 게 수확이잖아. 그렇죠? 근데 그 수확을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다 자랐으니까 우리가 수확을 하겠죠. 덜 자랐는데 수확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수확과 관련된 단어 harvest 이런 단어가 나와도 중요하겠죠. 됐어요? 아무도 안 쓰네. 지워버려요. 지워버릴 거야. 아무도 안 쓰네. 다 셋이 그냥 멍하니 그렇군. 이러고 그지 같은 거잖아. 자 바로 이어서 볼 거야. harvest 안 썼으면 뒤진다? 썼어? 스펠링이 맞는데. 맞죠? 자 볼게요. 다음입니다. The work of art on the left. 자 왼쪽에 있는 예술 작품을 shows 보여준답니다. A Korean word 한글 단어와 and a Chinese character. 이 캐릭터라는 게 문자라는 뜻이거든요. 문자. 글자 이런 뜻이야. 그래서 중국 글자, 중국 문자니까 한자겠죠. 뭐.
됐어요? 이런 걸 보여주는데 It looks like 자 그것은 뭐뭐처럼 보이느냐 A happy woman 한 행복한 여성처럼 보인답니다. Working down the road with autumn leaves 그래서 이 autumn leaf라고 하면요 가을의 나뭇잎이잖아 직역하면 그래서 단풍잎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단풍잎을 가지고 있는 길거리를 따라 내려오고 있는 한 행복한 여자처럼 보인답니다. 자, both는 둘 다라는 뜻이죠. both는 항상 복수 취급이기 때문에 express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작품 둘 다 표현합니다. 가을의 느낌을 표현해 주는 거죠. 뭘 통해서? 아름다운 손글씨를 통해서요. 자, 여기까지는 손글씨의 어떤 예시를 보여준 거죠. 실제로 사진으로 보여줬겠죠. 자, 이러한 종류의 예술이 calligraphy라고 불리워진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실컷 말했네. 이 글 전체의 소재라고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calligraphy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calligraphy. 그럼 우리 본문 1에서는 어떤 얘기했습니까? calligraphy의 예시를 보여준 거죠. 맞아요? calligraphy라는 게 이런 게 있어. 하면서 예시를 보여준 거죠. 왜 그런 거 있잖아. calligraphy 여러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이렇게 쓸 거다. 그럼 막 이렇게 쓰는 거 있어요. 인스타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있거든요. 이렇게 쓰는 거 있어, 글씨를. 그래서 이런 느낌이 이제 calligraphy고 calligraphy 전용 펜도 있어요, 실제로. 자, 한번 이어서 볼게요. 본문 두 번째입니다. 자, calligraphy는 is not new.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럼 여기서 새로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좀 다른 단어로 바꿔볼게요. fresh, 신선한 이렇게 바꿔도 되고요. 그리고 novel 이렇게 써도 됩니다. 우리가 하는 novel은 이제 소설이지만 여기서는 소설이 아니라 새로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calligraphy가 새로운 게 아니다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옛날에도 있었다. 됐어? 이 뜻이야. 여러분 내가 지금 말을 바꿔서 해줬죠. 새로운 것이 아니다는 곧 무슨 말이다? 옛날에도 있었다라는 뜻이야. 이거 옛날에도 있었다.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중등부, 그것도 교과서 본문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내는 게 뭐냐?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냐. 즉 내용 일치, 불일치에 대한 거거든.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와. 그런데 내용 일치, 불일치를 출제할 때는요. 본문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바꿔서 출제해요. 보기문을요. 바꿔서. 그러니까 우리가 바꾼 버전의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calligraphy가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는 calligraphy가 현대에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즉 옛날에도 있었다.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도 여러분 함께 알아야 된다는 거야. 됐어? 이런 작업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paraphrasing이라고 부릅니다. paraphrasing. 다른 말로 바꿔 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어서 many different kinds of calligraphy works. 자, 많은 다양한 종류의 calligraphy 작품들인데 예전부터 있었던 많은 다양한 종류의 calligraphy 작품들은 can be found, 발견될 수 있답니다. 전 세계적으로. 됐어요? 이걸 통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죠. 옛날에도 있었구나. 자, 이어서 look at the two examples. 자, 두 가지의 예시를 봐라. From Korea and the UK below. 아래에 한국 그리고 영국으로부터의 두 가지 예시를 보랍니다. Can you tell the difference? 너는 차이를 말할 수 있느냐? 여기서 말하다로 해석이 나왔는데 사실 정확하게 여기서의 tell은요 구별하다 뜻에 가깝습니다. 구별하다. tell이 구별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운 단어 하나만 써줄게요. 구별하다와 바꿔 쓸 수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distinguish라는 뜻이 있습니다. distinguish. 이게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는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볼게요. 자, the last one. 왼쪽의 것은 was created. 만들어졌습니다. by 추사에 의해서요. In the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그래서 조선왕조 시대의 추사에 의해서 왼쪽 작품이 만들어졌고요. The characters were painted with a soft brush. 그 글자들은 그려졌습니다. 부드러운 붓으로요. 조선시대니까 서예붓 이런 걸로 이렇게 했겠죠 뭐. 자, 그 다음 이어서 the right one. 오른쪽 작품. 즉 Canterbury Tales는요 was created by 어쩌고저쩌고 뭔지 모르겠다. 뭐라고 읽어야 돼? 아무튼 이놈에 의해서 만들어졌대요. 잉글랜드에서 1400년대 후반에. 이어서 it was written up with a pen. 자, 그것은 펜으로 쓰였답니다. Different writing tools. 다양한 어떤 글쓰기 도구들이 led to. 자, 우리 lead to라는 표현이 있는데
lead to의 명사를 쓰면 뭐뭐로 이끌다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이게 기본이거든. lead가 이끌다라는 거니까. 근데 이끌다라는 표현 외에도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뭐뭐를 유발하다라고도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떠어떠한 결과를 낳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됐어요? 사실 뭘로 해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뜻도 있다라는 걸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즉, lead to 뒤에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lead to 뒤에는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그러니까 다른 필기 도구가 어떤 결과를 낳았냐면은 다양한 스타일의 캘리그래피라는 결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됐어요? 다양한 스타일의 캘리그래피가 나오게 되었다. Of course, 물론 모든 캘리그래퍼들은요 had to practice hard. 열심히 연습해야 돼요. 왜? To make their unique styles. 그들만의 고유한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해야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본문 2의 내용을 봤는데, 자, 본문 2에서는 일단은 뭘 얘기했습니까? 캘리그래피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그러니까 캘리그래피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있었다. 캘리그래피의 역사라고 하기엔 조금 모호하고요. 역사까지는 아니고 그냥 예전부터 존재했다라는 거겠죠. 예전부터 존재했다. 전 세계적으로죠. 그렇죠?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뭐 부연 설명도 뭐 이게 나와 있긴 한데요. 뭐 펜으로 쓰였고 그래서 캘리그래피 다양한 스타일이 나왔고 뭐 이런 이제 부연 설명도 나와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얘가 중요하겠죠. 자, 그다음 세 번째 갑니다. 본문 3번. 자, 이거 좀 지울게요. Today, 오늘날 calligraphy는 is widely used around us. 우리 주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겠습니까? 첫 문장만 보더라도 알겠네요. 캘리그래피가 쓰이는 분야가 되겠네요. 분야. 됐어요? 캘리그래피의 사용 분야. 사용 분야라고 하고요.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바로 이어서 보면 You can find. 너는 발견할 수 있어. 디자이너의 예술적 손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영화 포스터, 책 표지, 음악 CD, 그리고 옷에서도. 됐어요? 옷에서도 막 보면은 막 이렇게 난리 부르스로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있고, 막 이제 뭐 음악 이제 여러분은 뭐 CD는 뭐 거의 안 사봤겠지만 이제 뭐 CD 표제도 보면 막 사인처럼 막 예를 들어서 뭐 금민지 쓴다고 하면 막 이러면서 막 쓰여 있어요. 막 사인 마냥 이런 거야, 이런 거. 이런 게 캘리그래피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below 아래에 are some examples. 자, 몇 가지 예시들이 있답니다. 주어 동사 도치되어 있는 건데 뭐 부사가 앞에 와서 도치가 됐다 뭐 이런 건데 솔직히 안 중요합니다. 왜? 문장이 너무 짧아요. 낼 거 없어요. Look at the title on the movie poster. 그래서 영화 포스터의 제목을 보랍니다. How do you feel? 당신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Can you imagine? 너는 상상할 수 있니? The monster's big mouth, sharp teeth, and ugly long tail. 그래서 그 몬스터의 커다란 입, 날카로운 이빨, 그리고 못생기고 긴 꼬리, 뭐 이런 거를 상상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글자로서 이런 걸 이렇게 표현을 했나 보죠. 캘리그래피로서요. 자, 그 다음에 how about 나오는데 how about은 뭐뭐는 어때?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뭐뭐는 어떠한가? 제목은 어떠한가? 그 판타지 소설의 제목은 어떠한가? Do you see? 당신은 보이는가? Harry's lightning and the wizard hat. 그래서 해리의 번개와 그리고 마법사 모자를 보이는가? 모자를 받는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해리포터인가 보죠, 뭐.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했나 보죠. 뭐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원래는 만약에 우리말로 해리포터 이렇게 쓴다면은 막 이렇게 하지 않을까? 막 이렇게 뭐 어떻게 해리포터 막 이런 식으로 오징어 게임 쓰는 거 마냥 뭐 오징어 게임도 막 동그라미 네모 세모 막 이런 걸로 이제 오징어 게임 막 하잖아요. 그런 것 마냥. 근데 캘리그래피로서 막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캘리그래피의 다양한 사용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좀 다른 말로 하자면요, 굉장히 널리 쓰이고 있는 거죠. 널리. 그렇죠? 그래서 널리 쓰이고 있다는 거는 역시나 보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편적. 그렇죠? 그래서 유니버셜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본문 4번으로 가겠습니다.
Anyone can start writing calligraphy. 누구나 calligraphy 쓰는 것을 시작할 수 있다. 아, 그러면 저 첫 문장만 보더라도 알겠네요. 본문 4는 뭐에 대한 얘기겠습니까? calligraphy 쓰기에 관련된 거겠네요. 근데 좀 더 볼게요, 일단 내용은. It is not easy. 쉽지 않대. To write by hand well at first. 처음에 손으로 잘 쓰는 것은 쉽지 않답니다. 그러나 연습이 완벽을 만든대요. 이거 이제 속담 표현 중 하나거든요.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 즉 꾸준히 너가 연습하면은 완벽하게 잘할 수 있게 된다. 뭐 이거죠 뭐. 그래서 keep trying and make it part of your everyday life. 여기서 별거 아닌데 하나만 말해줄게요. 요거 everyday 때문에 그런데 얘 또 은근히 몰라요 이거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매일은 이겁니다. 얘는 일상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형용사고요. 얘는 부사입니다. 됐어요? 품사가 달라요. 저 띄어쓰기 때문에 다릅니다. 자, 그래서 keep trying 계속해서 노력해라. and 그리고 make it 그것을 만들어라. 즉 calligraphy 쓰는 것을 말하는 거죠. calligraphy 쓰는 것 이승요.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라? 너의 일상생활의 일부로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의 일부분으로 만들라는 건 결국에는 습관화해라라는 거죠. 그렇죠? 습관으로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습관으로 만들어라. 그것을 뭐로 만들어라? 한마디로 습관이에요. 한 단어로 말하면 그것을 습관으로 만들어라. 됐죠? 자, 이어서 write with your feelings. 너의 감정을 가지고 글을 쓰래요. 자, 여러분 이거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with가 없으면 감정을 써라라는 겁니다. 근데 감정을 쓰라는 게 아니라 감정을 담아서 쓰라는 거예요. 감정을 담아서 with가 있잖아. 그렇죠? 이런 거 헷갈리지 마세요. 너의 감정을 담아서 어디에다가 생일 카드나 북마크나 선물 이런 데다가 글씨를 써보랍니다. 자, 마지막 문장인데요. soon 조만간 you will build up. 너는 build up 할 거랍니다. 만들게 될 거래요. 너 자신만의 캘리그래피의 세계를 만들게 될 거랍니다. 됐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거는 캘리그래피 시작하기네요. 캘리그래피 시작. 캘리그래피 쓰기 시작. 이거에 관련된 내용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연 설명이 나와 있죠. 캘리그래피 쓰는 게 일단은 당연히 쉽진 않은데 많이 연습하면은 너 자신만의 스타일이 생겨서 네가 잘 쓰게 될 거다. 뭐 이거죠. 네. 근데 이 글씨 쓰기라서요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왜냐면은 지금 제가 30년을 넘게 글씨를 써왔는데 한결 같잖아요. 맨날 그지같이 쓰니까. 그러니까 이 글씨 쓰기는 잘 안 배우는 것 같아요. 자기만의 쓰는 그 스타일이 있잖아요. 스타일이.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숫자 8을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다 자기 버릇이잖아. 자기 버릇. 맨날 내가 소문자 L 쓸 때도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고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습관이라서 이 습관을 고쳐야 되는 작업이라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글씨 쓰는 거가. 자, 일단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본문을 보고 나면은 크게 세 가지 정리한다고 했죠. 전체 내용, 세부 내용, 그리고 어법. 이 세 가지를 정리할 건데, 자, 전체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 본문 같은 경우는요, 전체 내용은 캘리그래피 내용이에요. 그냥 소재 이걸로 끝납니다. 근데 본문별로 내용이 다 달라요. 본문별로 내용이 다 다릅니다. 전부 다 캘리그래피 얘기하는 건 맞거든. 근데 캘리그래피의 예시, 캘리그래피의 존재, 캘리그래피의 사용 분야, 캘리그래피를 시작하는 법. 됐어? 전부 다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은요, 본문별로 주제나 이런 걸 출제하기가 좋습니다. 본문별로 잘라갖고 이 위 글의 본문의 주제로 적절한 것은 또는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됐어요? 이런 식으로 출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목 같은 걸로 출제하기가 좋고요. 세부 내용은 지금 쌤이 써준 여기에서 말 그대로 세부적인 것만 조금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죠. 본문 1에서 예시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뭐였습니까? 뭐 왼쪽 그림, 오른쪽 그림 해갖고 뭐 이게 이런 걸 표현하고 있다. 즉 글씨를 통해서 감정을 표현한다 라는 거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보여준 거죠. 우리 제목이 뭐였어요, 여러분? 감정을 써라라고 했잖아요. 그렇잖아. 캘리그래피를 통해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직접적 예시를 보여준 게 본문 1번이었죠.
보면 2번 같은 경우는 이 캘리그래피라는 게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는데 어떻게 있었냐? 옛날에 한국에는 이런 게 있었고 뭐 UK, 영국에는 이런 게 있었다. 좀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캘리그래피가 지금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다. 무슨 뭐 CD나 책 표지나 등등등 여러 가지에서 캘리그래피가 쓰이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캘리그래피를 제일 많이 보는 거는요, 인스타예요, 인스타. 인스타에 맨날 막 글씨 막 그럴듯하게 막 이렇게 써갖고 맨날 이렇게 올리는. 심지어 그리고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캘리그래퍼가 있어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래서 팔로우 취소할까도 생각했습니다. 맨날 뭐 글씨만 올라와도 아니 사진을 올리라고 사진을 무슨 맨날 글씨 쓴 거 올리고 있으면서 그 약간 이제 그런 거 있잖아. 막 감성 글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여러분 저는요 그 MBTI로 따지면 저는 T 성향이거든요. 저는 그런 걸 못 참아요. 난 그런 걸 못 봐요. 무슨 뭐 막 감성 글귀하고 막 이렇게 써놨어. 그리고 첫단 말을 왜 쓰? 제 성향입니다. 제 성향입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싸이월드였죠. 제가 어렸을 때는. 요즘에는 카톡 프로필 메시지겠죠. 카톡 프로필 메시지가 이게 학생들 거 이렇게 간혹가다 이렇게 넘기다가 우연히 보면은요. 뭐 프로필 뭐 음악이 뭐 어쩌고 막 이러고 진짜 이 흑역사가 또 이렇게 하나 남겠네 막 이러면서 막 이 생각하면서 저는 이제 보거든요. 내가 지독한 현실주의자여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뭐 쓸데없는 얘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캘리그래피 쓰는 거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 문장. 다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해석 정도만 가능하면 충분히 뭐 파악하기 어렵지 않은 뭐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법은요. 지금 눈에 띄는 거는 뭐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가주어진 주어. 가주어진 주어가 이제 2번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본문 1에서 아까 working down the road 뭐 이런 표현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현재 분사, 즉 분사에 대한 게 이제 나왔는데 아마 이번 7화의 주요 어법이 두 가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볼 건데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많진 않기 때문에 뭐 설명을 드리거나 이럴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딱 2개 나왔네. 여기 딱 2개 나왔네요. 현재 분사랑 가주어진 거. 요거 진도 나갈 시간은 없고 그냥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분사 같은 경우는 그냥 영어 공부하는 한 평생 시험 나옵니다. 분사는. 근데 우리 아까 전까지만 해도 수동태 배웠잖아요. 그렇죠? 이 분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능동형과 수동형을 구분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 능수동태 아까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했죠? 얘도 능동형, 수동형, ing 쓸래, pp 쓸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봐봐라. 우리 아까 전에 수동태 배웠었죠? 수동태에서 pp형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할 거 아니냐. 그렇지? 분사잖아? 현재 분사만 시험에 나올까? 아니요. 과거 분사도 같이 나와요. 시험에.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 분사도 뭡니까? 결국 pp죠? 그럼 이번 시험에서 핵심은 뭐야? pp형을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pp형을 암기해야겠네요. 그렇죠? 3단 변화를. 갑자기 표정들이 안 좋아지는데. 그래서 다음 시간에 3단 변화표를 드릴 겁니다. 제가 한 100 몇 단어 있어요. 그래서 단어 시험을 추가로 볼 겁니다. 그거 2개를 볼 거예요. 이제 단어 시험. 다음 주 목요일부터 되겠네요. 다음 주 목요일부터. 알겠죠? 가주어진 주어 있는데 이 가주어진 주어는 사실 껌이잖아요. 가주어진 주어 자체는 되게 쉽잖아. 어려울 게 없잖아. 주어 기니까 뒤로 보내고 it을 쓴다. 이게 끝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도 되게 쉬울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은 꽤 어려워요. 가주어진 주어가. 제가 지난번에 1학기 때 아니 중간고사 때 우리 덕이중학교 2학년 내신 대비를 했었는데요. 그때 가주어진 주어가 나왔었거든요. 시험 범위에.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유형 대표 2가지를 말해줬어요. 그리고 중등부에서는 웬만하면 이걸로 나올 거다 했는데 그 중에 하나로 나왔습니다. 5점짜리였어요. 네, 그렇게 나올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가주어진 주어 자체는 쉽습니다. 가주어진 주어 자체는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이 그래머 빌더 교재 기준으로는요 가주어진 주어에 대해서 그 뒤에 보면은 의미상 주어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 의미상 주어도 껌이에요. 겁나 쉽습니다. 걔가 문제가 아니에요. 딴 게 문제야. 딴 게. 궁금하죠? 다음 시간에 말해줄게요. 알겠죠? 자, 고생들 하셨고 그 숙제 부분은
이제 여러분 아마 채점 못하거나 아니면 아직 완수를 못하거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잘 해보시고 아까 말했다시피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질문할 거 체크해 놓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아마 다다음 시간쯤에 진도가 끝날 것 같아요. 교과서가 다다음 시간쯤에. 그래서 지금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하루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교과서 진도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저거 올리고 대화문 하고 대화문 진도 끝나면은 원래 외부 지문을 바로 나가는 쪽으로 원래 했었죠. 근데 지금 약간 고민 중인 게 하루 정도를 빼고 질문을 받아줄까도 사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동안 여러분이 많이 이제 질문이 쌓일 수 있으니까. 아니면은 다음 시간 한 번쯤 8과 진도를 안 나가고 다음 시간에 좀 질문을 좀 받아줄까 뭐 이 생각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질문 답변만으로 1시간 반을 채우려면 어마어마한 분량이 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질문할 거를 좀 잘 체크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의 기준을 알려줄게요. 2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2가지. 첫 번째, 나 혼자 힘으로 해결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내가 책을 보든 뭐 사전을 보든 뭐 이러면 해결이 된다? 그럼 나한테 질문할 필요 없죠. 근데 나 혼자 힘으로 해결이 안 된다. 그럼 이건 쌤한테 질문. 자, 그리고 2번째, 특히 이건 어법에 대한 건데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없다. 됐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머 빌더를 풀어서 예를 들어서 그 뒷부분 객관식 보면은 뭐 어법상 어색한 거 모두 고르시오, 개수 고르시오 뭐 이런 문제 나와 있었잖아. 그렇지?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뭐 3개, 3번 해서 정답을 맞췄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제 내가 물어보는 거지. 야, 그럼 여기서 어법상 맞는 건 뭐고 틀린 건 뭐야? 그럼 이제 뭐 말을 하겠죠 나한테. 그럼 얘는 왜 맞아? 얘는 왜 틀려?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됐어? 근데 그걸 설명을 못 하겠다? 그러면 질문이고요. 이해됐죠? 2가지가 기준입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첫 번째 뭐라고? 혼자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혼자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 됐어? 이게 첫 번째. 2번째는 뭐다? 내가 선생님한테 설명할 수 없는 거. 됐어? 이 2가지를 기준으로 질문 체크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질문이 체크가 안 돼 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 아, 얘 혼자 힘으로 해결했구나. 그리고 나한테 설명할 수 있구나. 난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알았지? 그래서 체크 안 돼 있는 거는 질문하는 우리 그 타입 때 제가 질문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고생했습니다. 여기까지. 영빈이 페널티 다 썼어요? 아니면 써야 돼요?